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한도영은 눈을 떴다. 68세의 몸은 이미 40년 넘게 새벽을 깨우는 버스기사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일어나야 했다. 손자 준호가 7시까지 등교해야 하니까. 부산 서구의 낡은 2층 주택 1층 작은 방에서 나온 도영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며느리 수진이 어젯밤 부탁한 도시락 메뉴가 떠올랐다. 아버님, 내일 준호 소풍이라 김밥 좀 싸주세요. 제가 새벽에 못 일어날 것 같아서요. 도영은 밥을 하고 단무지를 썰며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이 이 집의 가장이 아니라 하인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게 은퇴한 지 3년이 흘렀지만 오히려 더 바빠졌다. 아들 성민은 회사 일에 치여 집에만 오면 소파에 드러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며느리는 아르바이트에 집안일까지 겹쳐 늘 피곤해했다. 할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옷 차림에 준호가 부엌으로 나왔다. 응, 우리 준호 도시락 싸주려고. 오늘 소풍 재미있게 다녀와. 고마워요, 할아버지. 따뜻한 말 한마디였지만 도영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다. 오전 6시 30분. 준호를 학교 앞까지 데려다준 도영은 전통시장으로 향했다. 저녁 식단을 위해서였다. 수진이 어젯밤 말했다. 아버님, 오늘 성민이가 회식이라 늦을 테니 저랑 준호 먹을 것만 사주세요. 간단하게요. 간단하게라는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자신의 식사는 항상 간단하게 처리되었다. 김치찌개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시장 아주머니가 물었다. 도영씨, 오늘도 장 보러 왔네? 정말 부지런해. 우리 남편은 장 한 번 봐달라 해도 난리인데. 별일 아니에요. 도영은 쓸쓸히 웃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전 동료 기사들이 모이는 카페 앞을 지났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잠깐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길을 돌렸다. 집에서 빨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며느리가 아버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라고 말할 때마다 그 말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다. 저녁 7시. 도영은 혼자 남겨진 밥상 앞에 앉았다. 가족들은 각자 약속이 있어 모두 나갔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먹는 저녁은 쓸쓸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 내일 준호 학원비 내야 하는데 카드 좀 빌려주세요. 성민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도영은 알았다고 답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언제부터 자신이 ATM 기계가 되었을까? 그날 밤 도영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다. 마지막 글을 쓴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썼다. 나는 언제부터 나 자신이 아니라 남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게 되었을까? 가족을 사랑하지만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점점 사라져간다. 이것이 늙는다는 것일까?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도영은 준호의 아침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허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놀라서 달려왔다. 괜찮아. 그냥 삐끗한 것 같아. 도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깨진 그릇을 치우려 했지만 허리가 굽혀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자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다. 정형외과에서 MRI를 찍고 결과를 들었을 때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척추관 협착증이 상당히 진행됐네요. 지금까지 어떻게 참으신 거예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걷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요? 네,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하셔야 합니다. 입원 기간은 2주 정도, 회복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영의 마음은 복잡했다. 수술보다는 가족들 반응이 더 걱정됐다.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성민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첫마디를 던졌다. 수술이요? 그럼 회복하는 동안 준호는 누가 돌봐줘요? 도영은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의 첫 반응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집안일 걱정이었다.
성민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수진이 남편을 나무랐지만 곧이어 덧붙였다. 아버님, 수술 날짜는 언제로 잡으실 거예요? 제가 일하는 날 피해서. 그 순간 도영은 깨달았다. 자신은 이 가족에게 건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다.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하더라. 화요일이요? 그날 준호 학부모 상담 있는데.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도영은 잠들지 못했다. 허리 통증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4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짐이 되는 존재였나. 수술 당일 아침. 성민은 회사 조기 회의가 있다며 일찍 나갔고 수진은 아르바이트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혼자 가셔도 괜찮으시죠? 수술 끝나면 연락 주세요. 수진이 미안한 듯 말했다. 도영은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면서 보호자란을 비워두고 있을 때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는 안 오시나요? 바쁜가 봅니다. 도영은 담담히 답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다. 메시지는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자신이 이 가족에게 얼마나 당연한 존재였는지를. 마취에서 깨어난 건 저녁 무렵이었다. 병실은 조용했다. 옆 침대 환자에게는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자신의 침대 주변은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 깨셨어요? 성민이 헐레벌떡 나타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다. 수술 잘 끝났다고 하던데. 다행이네요. 뒤이어온 수진이 형식적으로 말했다. 내일부터 준호 아침은 어떻게 하죠? 성민이 물었다. 그 순간 도영은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자신은 이 가족에게 사랑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집안일을 해주는 도구였다. 아플 권리도 쉴 권리도 없는. 걱정 말아라. 빨리 나을 테니까. 도영이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날 밤 도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태어나면 이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겠다고. 퇴원 후 2주가 지났다. 허리는 많이 나아졌지만 도영의 마음속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가족들은 그가 회복되자 다시 예전처럼 집안일을 부탁하기 시작했다. 아버님, 이제 괜찮으시죠? 오늘 장 좀 봐주세요. 수진의 말에 도영은 알았다고 답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날 오후 도영은 오래된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다. 40년간 버스 운전을 하며 모은 퇴직금과 저축을 합치면 작은 집 한 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다. 성민에게 생활비로 많이 보태줬지만 자신을 위한 마지막 기회는 만들 수 있었다. 컴퓨터를 켜고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했다. 경남 고성 전원주택, 바다 근처 단독주택이라는 키워드로 찾아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집들이 많았다. 마당이 있고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들. 가격도 서울이나 부산에 비하면 합리적이었다. 며칠 후 예전 동료인 최만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수는 도영보다 2년 먼저 은퇴해 이미 고향으로 내려가 살고 있었다. 도영아, 웬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만수야, 나 혼자 살려고 한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 있었어? 아들 며느리랑. 도영은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자신이 가족에게 어떻게 대접받는지, 병원에서 혼자 수술받던 날의 쓸쓸함까지. 아, 그런 일이. 도영아, 내가 결정한 거면 나는 지지한다. 사실 나도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편해. 아무한테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거든. 고성 쪽 어때? 집 좀 봐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이미 3년째 살고 있으니까 동네 사정도 잘 알고. 바다 근처에 괜찮은 집 몇 채 알고 있어. 이번 주말에 내려와서 같이 보자. 그 주말 도영은 가족들에게 친구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고성으로 향했다. KTX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다. 언제부터 이런 설렘을 잊고 살았을까? 만수가 마중 나와 있었다.
여전히 환한 미소였다. 도영아, 정말 왔네. 얼굴이 많이 여위었구나. 요즘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첫 번째 집은 바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30평짜리 단독주택이었다. 마당에는 감나무와 배나무가 있었고 2층 창문에서는 바다가 희미하게 보였다. 집주인이 서울로 이사 가면서 급매로 내놓은 거야. 가격도 합리적이고. 만수가 설명했다. 도영은 집 안을 둘러보며 상상했다. 1층 거실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마당에서 채소를 기르고 저녁이면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 모습을. 어때? 마음에 들어? 좋다. 정말 좋아. 도영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희망이 담겼다.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부동산 중개사가 물었다. 가족분들은 언제 오시나요? 혼자 삽니다. 아, 그러시구나. 여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 가족처럼 지내니까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영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섭기도 했지만 자유로웠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갖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일기에 썼다. 내일부터 가족들에게 말해야겠다.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나도 나를 위해 살 권리가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준호의 아침을 차려주면서 도영은 생각했다. 이 모든 게 며칠 후면 추억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추억이 원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랐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왔다. 성민 가족이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아버님, 저희 없는 동안 집 잘 부탁드려요. 화분 물 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수진이 짐을 챙기며 말했다. 걱정 말고 다녀와라. 도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때다 싶었다. 가족들이 떠나자마자 도영은 움직였다. 우선 자신의 방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 40년간 모았던 물건들이지만 정작 필요한 건 그리 많지 않았다. 낡은 가방 2개,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소중한 사진들과 일기장. 옷장 깊숙이 있던 결혼식 사진을 꺼내보았다. 아내와 함께 찍은 마지막 여행 사진도.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웠다. 여보, 이제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해. 늦었지만 말이야. 둘째 날 도영은 집안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온통 아이들 간식뿐이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멸치젓갈이나 김치도 이제는 너무 짜다며 사다 달라고 하지 않았다. 거실 TV 리모컨도 항상 아이들 만화 채널에 고정되어 있었다. 문득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의 흔적이 얼마나 적은지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마지막 날 저녁 이사업체에 연락해 다음 날 오전에 짐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가져갈 짐이 별로 없어 금방 끝날 일이었다. 일요일 오후 6시. 가족들이 돌아왔다.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온 성민이 말했다. 아버지, 저희 없는 동안 심심하셨죠? 괜찮았다. 도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표정이 단정했다. 할아버지 선물이에요. 준호가 제주도 특산품 가방을 들고 뛰어왔다. 고맙다, 우리 준호야. 가족들이 여행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는 동안 도영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자신이 없었던 3일 동안 이들은 잘 지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 보였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던 수진을 도영이 말렸다. 오늘은 내가 할게. 피곤하겠다. 그럼 고마워요, 아버님. 설거지를 마치고 도영은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다. 할 말이 있다. 성민과 수진 그리고 준호까지 소파에 앉았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다. 나 내일 이사 간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네? 무슨? 성민이 당황하며 말을 시작했지만 도영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경남 고성에 집을 하나 샀다. 내일 오전에 짐 옮기고 내려갈 거야.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다. 아무 일 없다. 그냥 혼자 살고 싶어졌어.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되나요?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 말에 도영의 마음도 흔들렸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멀리 가는 게 아니야. 방학 때 놀러 오렴. 성민이 일어서며 말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요? 말씀하시면 고칠게요. 잘못한 건 없어. 다만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졌을 뿐이야. 그런데 갑자기 혼자 사시면 어떡해요? 아프시면 어쩌고.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도영은 쓰게 웃었다. 그동안 아플 때도 혼자였잖아. 아버지. 성민아, 나는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 너희도 이제 자립할 때가 되었어. 준호도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 그날 밤 성민이 도영의 방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정말 마음 바꿀 생각 없으세요? 없다. 이미 계약도 끝났고 이사업체도 불렀어. 그럼 용돈이라도 보내드릴게요. 필요 없다.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성민이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많이 부족했나 봐요. 도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조차 지금은 의미가 없어 보였다. 다음날 새벽 이사업체가 왔을 때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었다. 도영은 조용히 짐을 내려다 주었다. 생각보다 금방 끝났다. 마지막으로 현관에서 집을 돌아보았다. 3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아쉬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 아버지. 성민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다. 잘 가라 하러 나왔어. 걱정 말고 너희 가정 잘 꾸려나가라. 그게 내게는 가장 큰 효도다. 도영은 택시에 올랐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고성에 도착한 첫날 밤, 도영은 새집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40년간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그에게는 신선한 고요함이었다. 여보, 드디어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게 되었네. 아내의 사진을 대고 중얼거렸다. 젊은 시절 둘이 꿈꿨던 바다 근처 전원 생활이 이제야 현실이 되었다. 첫 아침 새벽 5시에 눈을 떴지만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었다. 누군가의 도시락을 싸줄 필요도, 장을 보러 나갈 필요도 없었다. 그는 이불 속에서 30분을 더 누워 있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를 사치였다. 오전 9시쯤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마을 산책을 나섰다. 이웃집 할머니가 마당에서 고구마를 캐고 있었다. 어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서울에서 오셨다던데. 부산에서 왔습니다. 한도영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네요. 저는 김순자예요. 여기 온 지 10년 됐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내려왔거든요. 혼자 계신가요? 네, 혼자 살아요. 처음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편해요. 아무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서요. 순자 할머니의 말에 도영은 안도감을 느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드님은 안 오세요? 가끔 와요. 처음엔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더 활기찬 걸 보고 안심하나 봐요. 시장에 가니 상인들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여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멸치젓갈 있나요? 아, 멸치젓갈 좋아하시는구나. 여기 우리가 직접 담근 거예요. 도시에서 파는 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오랫동안 먹지 못했던 짠 음식을 사면서 도영은 기뻤다. 이제는 누가 너무 짜다고 눈치 주지 않을 것이다. 저녁에는 혼자 차린 식탁에 앉았다. 멸치젓갈에 막걸리 한 잔. 단출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다. TV는 자신이 보고 싶은 트로트 방송을 틀어놓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도영만의 루틴이 생겼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마당에 물을 주고 9시에 바다 산책, 오후에는 독서나 낮잠, 저녁에는 이웃들과 마을회관에서 화투를 쳤다. 도영씨, 여기 온 지 일주일인데 벌써 마을 사람 다 됐네요. 마을 이장이 웃으며 말했다. 편해서 그런가 봅니다. 가족들은 언제 오실 거예요? 가끔 올 거예요. 자주는 안 올 것 같은데.
2주가 지난 어느 날 성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시죠? 잘 지내고 있다.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했어요. 준호도 스스로 학원 가고 오고 그래요.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 그때 저희가 정말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저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도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괜찮다.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보니까 오히려 기뻐. 이번 주말에 준호랑 같이 가서 뵐게요. 오려면 와라. 바다가 참 좋다. 한 달 후 약속대로 성민과 준호가 찾아왔다. 수지는 일이 있어 오지 못했다. 할아버지 집이 정말 예쁘네요. 준호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좋아했다. 바다도 가까워서 좋고. 저녁을 함께 먹으며 성민이 말했다. 아버지 정말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얼굴색도 좋아지시고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가 보다. 저희도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서로 더 챙기게 되고 준호도 더 의젓해졌고. 그날 밤 준호가 도영에게 속삭였다. 할아버지 여기 너무 좋아요. 방학 때 또 와도 되죠? 물론이지. 언제든 와라. 이틀 후 그들이 돌아갈 때 도영은 아쉽기보다는 고마웠다. 이제는 만남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다. 가을이 되자 도영은 작은 텃밭을 만들었다. 배추와 물을 심고 파도 심었다. 흙을 만지며 땀 흘리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다. 이웃 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도영씨 후회 안 해요? 혼자 사는 거?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살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 권리가 있잖아요. 저녁 산책길에 바다를 바라보며 도영은 생각했다. 68년을 살면서 진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았다. 그날 일기에 썼다. 오늘도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에게도 미안하지 않은 하루를 보냈다. 이제야 운전대가 정말 내 손에 있다는 느낌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던 그날 밤 도영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도 모레도 자신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설렜다.